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남편 둘 다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걸로 돼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 국회 복지위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의 60%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고 충분한 물량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오는 22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4차 추경안의 쟁점과 처리 전망,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 중계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민원 전화 당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추 장관은 자신과 남편 모두 민원을 넣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 장관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 장관에 대한 공방이 아닌 국정을 논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가 주제인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지만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 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는데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자신과 남편 모두 휴가 관련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과 남편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은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관님 정치 자금 사용된 거 한번 보실까요?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측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면서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섰습니다. 진술 내역을 다 보더라도 청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백관적인 사실은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 총리는 추 장관 문제에서 벗어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의 정책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 등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불법 집회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공권력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겁니다.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요구했고 정 총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 도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 이대로 둘 겁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재정 준칙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국가 부채를 억제하고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채를 물려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영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주인과 세입자 등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통합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 여야는 내일부터는 4차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의학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공격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과유불급이라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임치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당은 의학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약 60%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비축해 집단 면역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독감은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가 개발돼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전 국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은 정치가 목소리를 높일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전 국민 확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차 추경안에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감 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격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심 달래기용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책보다는 백신 무료 접종이 코로나19 대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감 백신의 면역률이란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성행한 상황에서는 그 수치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하고 좀 공격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적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감 백신 추가 생산에 대해선 제약사의 생산을 의뢰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들이 이미 다른 약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다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복지위는 4차 추경안에 전 국민 독감 백신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향후 예결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야가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4차 추경안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 4차 추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이번에 피해 맞춤형 지원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지급 대상, 뭐 액수 이런 게 대강 잡혀 있습니까? 네, 지금 엊그제 이제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그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와 그 프리랜서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에 그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정부가 그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자를 받으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때 지원받은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1차 때 이제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따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예. 또 이제 1차 때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 신규 신청자분들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소득이 이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그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그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했던 집합금지 업종은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서 모두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가게 등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업종도 5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들은 그 1인당 50만 원씩 청년 특별 그 구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미취학 아동은 아동 수당을 받는 계좌로 입금이 될 것 같고요. 그 초등학생들은 기존 그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법인 택시 그리고 유흥주점 등이 제외돼서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똑같이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요. 네. 그 택시의 경우에는 그 개인 택시는 지원을 받고 이 법인 택시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부 입장에선 법인 택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시직을 만약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긴급 생계 지원 등을 통해서 최대 100만 원의 지급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반발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영업 방식이 똑같고 또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그 산업금 충당 압박으로 더 힘들다면서 지원을 두고 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에 제외된 그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그 소상공인 긴급 그 대출 대상 업종에서도 제외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야의 논의를 좀 지켜보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그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그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의결을 하면서 그 법인 택시, 유흥주점 등의 업종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겼거든요. 그 이제 추경안이 본회의 처리 전에 예결위 심사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예결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그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22일 다음 화요일에 이제 추경 처리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자, 전 국민 확대하자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복지위에서도 여야 좀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는 차라리 독감 백신 접종을 그 좀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 여당 간사이기도 한 그 민주당 김성주 의원 오늘 당 회의에서 그 접종 대상 선별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백신을 우선 제공할 거냐는 겁니다. 그 독감 백신 확보 물량이 2,9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무료 지금까지 그 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약 1,100만 명분이 남는다는 건데요. 김 의원은 이 남은 이 추가 무료 접종 대상자를 나이로 자를 거냐, 소득으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 거냐, 어떻게 이제 정할 거냐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백신 어떤 수급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한 건데요. 예. 이 독감 백신 역시 이 확대 문제도 예결위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가 예상되는 쟁점 사안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대부분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부분 하시는데 특히나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년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접종을 하고 또 접종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저 역시도 지금 곧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될 예정인데 예. 만약에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된다면 저도 좀 기다렸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아마 많은 국민들 그 독감 백신 무료 대상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 확대 여부도 좀 조속히 정리가 돼서 그 국민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여줄 정치권이 바라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지금 4차 지금 이제 추경 관련된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일 것인가 지금 대상 관련 논의되고 있다는 것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옹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가 야권의 비판을 받자 유감을 표했는데 그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박 대변인은 유감 표명과 함께 문제된 부분을 빼고 다시 논평을 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을 모욕했다며 박 의원의 민주당 원내 대변인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본 내용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한다는 어정쩡한 사과로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국민의당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태도. 금도를 넘어선 망언, 망발에 나라의 장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여당 내에서 이른바 추미애 지키기 과정 중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는 발언으로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제가 두 분한테 그 말을 한 건 아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가 편한 군대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옹호 발언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과 방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은 데 이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은 출근 소속 의원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워크숍을 갖고 입법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석 전 4차 추경안 처리를 우선순위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법 등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3가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추경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에 몰리신 분들을 급한 대로 도와드리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인데요.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경 처리가 끝나면 민생 안건이 기다린다며 야당과 논의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능한 건 협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 여야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공수처 출범 등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국회에 50개 이상 제출된 코로나19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관련한 입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입법도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공수처 출범과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각각 하반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강연했고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 의장단을 향해 외연을 대폭 확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 의장단 첫 회의에 참석해 4차 추경심사와 10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책위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인 이 의원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편법 승계와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어제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으로 이 의원을 선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7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오늘 효과가 크다면서 확대 방침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통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를 두고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학계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 정책이라고 반박하면서 대립이 가열됐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원내사령탑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확대로 인한 우려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편결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민생경제 타격이 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동네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에 적지 않은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지역화폐가 보다 더 폭넓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완책 논의에도 속히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통합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탈당파 의원 4명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그중 처음으로 권성동 의원을 복당시켰는데요. 이로 복당 의원이 됐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5개월 만에 이뤄진 복당, 건의엄 소감은 어땠을까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선에 성공한 권 의원은 당선 직후 강원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복당의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왔는데요. 당 지도부는 당명과 정강 정책을 바꾸는 등 당이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약 한 달 전부터 권 의원의 복당 허용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5개월 만인 오늘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강릉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면서 중진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고 중앙에서 할 말은 하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권 의원과 함께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도 심사를 했지만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소속 탈당파 4인방 가운데 권 의원이 첫 사례인 만큼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의원의 복당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아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김태호 의원은 오늘 경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라고 하죠. 정가에서는 권 의원의 이번 복당으로 나머지 3인방의 복당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복당 1월 시작으로 전원 복당이 이뤄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오늘로 마무리가 되면서 21대 첫 정기국회는 이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국회 외통위에서는 32년 만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재외 공간을 시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외 국감 취소된 민주화로 국정감사가 부활한 198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간 외통위는 국감 시즌 때마다 미주반과 아주반, 구주반으로 의원들을 나눠서 해외 현지 상황을 점검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강화된 각국의 방역 지침과 차후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해외 국감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은 엄격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입출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를 경우 국회의원들도 해외에서 돌아와서 2주간 자가 격리를 받도록 돼 있어 종합감사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여파로 아프리카 중동 지역 재외공간 시찰을 가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외공간 시찰 일정 전체를 취소한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대신 외통위는 미중 일러 4강 대사들은 국내로 부르고 다른 해외 공관장들은 화상으로 연결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국감을 취소한 외통위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민간 부분 증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게 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국감. 그래도 감사 자체는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겠죠?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교육, 사회문화까지 마지막 날까지 진행됐는데 시작부터 추미애로 시작해서 중간에 경제 분야 때만 약간 조금 빠진 느낌이었고 추미애로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경제, 재난지원금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도 좀 제가 볼 때 심하다 싶고요. 또 방어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게 대정부 질문인데 질문은 안 하고 추미애 장관 방어만 하다가 국회의장한테 지적받고 이게 아주 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정치의 그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뭐 정치적 공세 또는 방어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충분히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좀 제한적으로 일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국회 전체가 그 추미애 장관 문제로 이렇게 들썩이는 이런 사태는 막는 것이 아마 국민들한테는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 네, 22일 날 이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22일에 그 합의된 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다뤄보자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네, 일정은 2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내용을 두고도 대체로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보면은 일단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경 처리 일정도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얼마나 수용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추경 처리 일정이라는 것이 이제 22일에 날짜를 합의해놓고 그 내용을 얼마나 합의했느냐에 대해서 말이 조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한 부분이 바로 통신비 2만 원뿐만 아니고 백신 무료 접종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중독성 일자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아마 단기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4,000개가 훨씬 넘는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에 4차 추경에 4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단기 일자리가 4,000개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민주당하고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2일 합의도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일 날 통과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고요.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정성호 의원이 하고 있어요. 예. 이 원래 야당 몫인데 그냥 여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용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여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20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이제 국민한테 이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그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이런 거 합의 못 해갖고 뭐 강행 처리하고 이런 모양 보이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바뀐 다음에 처음 지금 여야 간에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막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충점이 찾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안 4차 추경이 대화와 어떤 그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좋은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 근데 여당이 다수니까 그리고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뭐 합의 처리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22일 합의 처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날짜가 22일 날 처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합의 처리가 아니고 그냥 일방 처리라면 당초의 합의는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만 합의한 게 아니라 합의 처리를 합의한 거다. 합의 처리를 하자는 걸 지금 의견을 일치를 본 거잖아요. 근데 합의 처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합의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아무래도 최대 쟁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일 텐데요. 반대 여론이 워낙 높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철회를 거론하고 있는데 여당은 원안대로 지급 추진을 고수하는 분위기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 돼서 건의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의 체면이 좀 걸리는 문제죠.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그냥 뭐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절충과 타협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며칠만 지나면 좋은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화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쪽으로. 아니 야당에서는 이제 백신 무료 접종 얘기를 지금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부 여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백신 무료 접종은 지금 이미 백신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 접종을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새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부터 생산에 착수한다고 해야 금년 내에 착수가 안 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백신이라 이 지금 독감 무료 접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겨울철 오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현실적인 제한은 못 되는 거죠. 대체 수입 전략 같은 것도 없나 보죠? 그런 것도 아니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는데 뭐 무료 접종하자고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을 수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신비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약간 유연하다면 백신 문제도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그 독감 백신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뭐 총 한정돼 있는 뭐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줄 수 현실적으로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당에서 보면 이게 방역 당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효성 문제까지. 그렇죠.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올해 쓸 수 있는 백신은요. 올해 초부터 생산을 해서 대략 9월 말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거의 다 생산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백신을 만약에 새로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뭐 남은 기간이 뭐 한 석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내에 무료 접종, 전 국민한테 무료 접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도요. 어떤 뭐 정밀한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통신비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덜커덕 내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반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뭐 괜찮은 거다라고 쉽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모르시는데 독감 예방 접종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이게 병원마다 가격이 값이 좀 다릅니다. 어딘 4만 원 받고. 성 기자는 미리 맞았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맞았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먼저 맞았으니까 뭐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다음에 병원마다 값이 다른데 그 백신을 어떻게 그러면 그 병원한테 돈을 줘야 되나요?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야당이 뭐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야당이 어쨌든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당하고 야당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잘 절충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중독성 일절 이런 것도 지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아까 추경호 의원 얘기하던데요. 그런 나머지도 좀 이렇게 뭔가 협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원래 야당이라는 게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그중에서도 야당의 임무가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좀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깎아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의 어떤 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양보 같은 걸 여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액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총액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계산해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산을 좀 해봤는데 해보면은 그 명확합니다. 지금 뭐 1,000억 원 남짓이면 된다. 뭐 이런 주장부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1억 원 가까이가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1,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하고 계약할 때 이 백신 제조회사에서 한 명당 8,79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전 국민이 5,178만이거든요. 이걸 8,790원으로 계산을 하면 4,551억 원이 나오고 근데 이 백신은요. 시중에서는 14,000원 내지 15,0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뭐 7,500억 원 안팎이 돼요. 전체 이번에 4차 추경 전체가 7조 8천이던가요? 7조 8천억 원이니까. 그거 자체도 유동석 변화 가능하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증액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감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만 동의해주면 또 증액도 가능하거든요.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것에서 약간 감액을 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하는 대목이니까 그거는 뭐 여야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비교적으로 원약과 성원영 기자는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 합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 모르겠다라고 봤던 우리 그 최병목 의원도 합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성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저게 에드벌룬성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협상 자리에 마주 앉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성원영 기자께서는 어떤 것 준비하셨습니까?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 서열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인데 그렇죠. 실제 권력 서열은 뭐 한 10위권 밖이라고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 때 많은 사람들이 절감을 했을 텐데 이게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통과 이런 게 문희상 국회의장 아니었으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은 어떤 정치의 보고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떤 리더십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임무를 가지고 출범해서 지금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요. 박병석 의장의 100일 지난번에 뭐 화상 기자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평가해 주신다면요. 일단 굉장히 요새 힘드시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 부의장이 2사람이 있어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맞교대를 하면서 국회의장하고 김상희 부의장하고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계속 합니다. 비워둘까요? 한 자리? 이제 그 부분이 문제예요. 아직은 이제 야당에서 국회 부의장을 선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박병석 의장이 좀 중재를 해서 여야간의 절충안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박병석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6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충청도 리더십, 충청도의 특징, 외유 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뭐 물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구성 협상할 때 사실은 박병석 의장이 낸 안으로 거의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받다가 막판에 좀 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런 그 통합의 리더십, 타협의 어떤 명수로서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좀 발휘를 해주면 앞으로 정기국회를 좀 순탄하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 내지 희망 섞인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난 100일을 보면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평가해 주시네요. 그렇긴 해요. 그건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여야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 본인의 역량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국가적 위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집권당이. 집권당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이제 상당한 정도로는 코로나19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뭐 시급하다, 뭐든지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워낙 압도적인 여야 간의 의석 차이가 국회의장의 운신폭 자체도 줄였다. 지난 100일은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낙 야당이 소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약간 야당에 힘을 실어준 쪽이 중립성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이른바 절대적인 중립성이냐 상대적인 중립주의냐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회라는 것이 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거든요. 예. 자 앞으로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어차피 국회는 다수결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협치라는 거는 저는 그 국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뭐 거의 2대1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그 5.5 대 4.5 정도로 균형추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협치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른바 주류, 친문재인 성향의 주류 출신이 아니에요. 약간 좀 비주류 쪽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도 과거에 중진 의원 시절에 막후에서 일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여당이 양보를 좀 하라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자체는 뭐 여당이 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박병석 국회의장 외유 내강 충청도 리더십으로서 좀
여야 간의 타협의 정치를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완 리더십을 보고 발휘해주고 싶습니다.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또 박의정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네. 동시 실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이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여야 유불리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신다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후 주자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 두 사람이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고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뭐 거의 사실상 전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감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그 두 선거를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확고한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이 유리하겠죠. 대선도 유리하고 지방선거도 유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그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박병석 국회의장 말이 100% 옳은데 그러나 이건 비용 측면만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정당의 유불리로 따질 가능성이 각 정당에서는 굉장히 심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뭐 1년 반 후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개월 후도 모르는데 1년 반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어제 그 신박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3월에 전국 선거 치르고 6월에 전국 선거 치르고 이거 어쨌든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걸 같이 치르면 지금 최 의원께서는 여당이 유리할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연말 안이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이게 유불리가 계산이 안 나올 때 타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3월에 전국 선거 치르고 6월에 치르고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박병석 의장 안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여야에서 좀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 지방 정치가 대권 경쟁에 너무 흡수돼 버릴 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에는 어떤 그 감시할 수 있는 뭐 회의체 이런 기능이라면 지방정부 쪽에서도 이제 단체장 쪽하고 대통령 이쪽은 이제 집행 권력이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하고 주지사 선거 같이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좀 검토를 시작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후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도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당 간의 유불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통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 이 시점처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저렇게 앞서고 있는 압도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아까 지금 이제 한 명 아직 이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선출하지 않고 있는 부의장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관련된 가능성이 큰데 지금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잘하면은 뭐 뭔가 할 수도 있고 적극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답변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언제든 타협하고 조정해서 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그냥 뭐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총선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상임위원장은 양보하겠다 이런 자세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법사위원장 줄 거 아니면 필요 없다. 국회 부의장도 지금 안 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이거는 글쎄요. 법사위원회 권한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구성 협상 때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안을 좀 다시 꺼내가지고 여야가 일괄 타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저는 그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여야가 서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사위가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넘어온 것을 붙잡고 있는 권한, 뭐 체계 및 자구심사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로 고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법사위 권한 조정을 해서 이 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뭐 별도의 어떤 기구나 아니면 국회의장 직속이나 어디 제3의 기구로 넘겼을 경우에
저는 그때는 법사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법사위는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권한 조정을 한다면. 그래서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중재를 한다고 한다면 법사위 권한 조정 부분을 여야 간에 먼저 합의를 하면 그러면 법사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오늘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무소속 4인방 중에서 네.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는데 나머지 3인방의 복당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야당 목소리가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복당 보십니까?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이게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바로 또 김태호 의원이 네. 복당 신청을 했죠. 웬만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준표, 윤상현 이런 분들도 뭐 차례차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굳이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복당을 안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어쨌든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엔 도움이 되는 쪽일까요? 복당이 되면? 물론입니다. 이걸 뭐 홍준표 전 대선 주자가 뭐 와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김정인 위원장이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힘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워낙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당내 반대나 이게 어차피 비대위 결정 사항이니까 당내 반대 같은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저는 보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호 의원까지는 이제 오늘 복당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특히 윤상현 의원은 지금 그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보좌관이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일단 그 걸림돌이 있을 것 같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내 이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요정치클럽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한영 기자. 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로 계속 이어진 게 굉장히 좀 보기가 싫었어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뭐 오늘까지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이게 검찰 수사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정부 질문 끝났으니까 추미애 공방은 이제 예. 그만 이렇게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 의원. 제가 보기엔 이제 통신비 2만 원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내니까 그다음에 야당에서 백신 무료 접종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포퓰리즘을 저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결국 국회의 과제로 넘어온 포퓰리즘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침 토론 과정에서 지금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던 박병석 국회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회가 지금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권 다음에 맨 앞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만큼 비중 있는 역할을 못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뭔가 새로운 거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새로운 정치 시작을 국회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목요정치클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한영 안개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쾌청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